저는 올해 62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죠.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식탁에는 밥 먹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 말도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자니 다들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건강 이야기는 서로 걱정만 되니까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정숙이와 차를 마시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는 웃으면서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남편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배운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 볼지 계획을 세우면서 대화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는 사진 찍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취미로 해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주말마다 동호회 사람들과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남편은 풍경 사진을 좋아했고 저는 꽃이나 작은 사물들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장소에 가면 좋을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느 날 집에 왔다가 우리가 사진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데 시부모님들은 취미생활만 하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못 보신다면서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삶에만 집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인생 좀 살면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그때 저는 어머니가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배우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은 손주들을 만나기로 했고 나머지 주말에는 우리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시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끔은 손주들도 생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모임에서 민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 정도 어린 분이었는데 사진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남편은 민수 씨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민수 씨 부인과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남편과 함께 취미생활을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우리 4명은 자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민수 씨 부부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라 여러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좋다고 했고 다 같이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을 찍고 낮에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풍경을 담았습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날 찍은 사진들을 감상했습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저녁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행 다니시면서 왜 손주 생일은 잊으셨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날이 손주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축하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여행 준비하느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들은 쉽게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당신들만 생각하신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것일까요? 자식들을 키우고 독립시키고 이제 우리 시간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만 짧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만나면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둘째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 탈락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주 생일을 잊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마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복만 생각하느라 아들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내 나이쯤에는 힘들었다고 하지만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너희들도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건 이해한다고 다만 가끔은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모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갖자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동생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86이신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가끔 우리가 찾아뵙곤 했습니다. 시동생네가 더 가까이 살아서 주로 그쪽에서 돌봐드렸는데 최근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셨고 기력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이미 여러 번 권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완강히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을 워낙 싫어하셔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직장을 다니는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댁에서 좀 모셔갈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시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숙이는 자기 시어머니를 5년 동안 모셨다가 결국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영희는 지금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60이 넘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한다며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솔직하게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동생 며느리는 더 이상 모시기 힘들다고 했고 저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고 거기서 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자식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한다고 했고 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맞섰습니다. 결혼 이후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퇴원 후에도 누군가 계속 곁에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시댁 일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이 후회됩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우리 집 근처의 요양원에 모시되 매일 찾아뵙기로 한 것입니다. 시동생과도 의논해서 비용은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매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후 처음 며칠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뵙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리시면서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에 혹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암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은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친구 정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서운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사소한 일들로 다투고 서먹하게 지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식당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지내자고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안정적으로 계시고 아이들도 다들 잘 지내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어느 조용한 마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민박집에 짐을 풀고 마을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서 행복했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는 행복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더 부드러워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끓여주는 커피 한 잔,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는 남편의 모습,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위가 외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1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딸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고 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위를 믿었는데 배신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당장 사위를 만나서 따지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일단 사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위를 만났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그럴 수 있냐고, 손주들은 생각도 안 했냐고 따졌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딸이 많이 힘들어하니 딸에게 시간을 주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딸은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주들은 엄마 아빠가 왜 떨어져 사는지 물어봤지만 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돌보며 딸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 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자와 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딸과 손주들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사위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들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하면 더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빠도 오래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혼을 생각했지만 결국 아빠를 용서했다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며칠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상의했더니 어머니는 남자들은 다 그렇다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정신을 놓았다고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면 진심으로 용서해야 하고 이혼한다면 그것도 떳떳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위와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담을 받으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달갑지 않아 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동생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요양원 측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고 목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니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번갈아가며 밤을 샜고 저와 시동생 며느리는 낮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힘들었고 서로 오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웠다고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새벽에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문상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슬픔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모셨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좀 더 잘해주고 후회 없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이 취미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 서운해했던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당신들의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자기들도 나이가 들면 부모님 심정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아주며 화해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진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한동안 쉬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 씨 부부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도 자기 어머니를 작년에 보내셨다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근교의 작은 산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라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 맑은 하늘, 그리고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 씨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는 어떠냐고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수 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다고 50년을 살아도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함께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민수 씨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우리도 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며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건강하게 남편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자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며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 다시 가기, 손주들과 캠핑하기, 부부 사진 찍기, 요리 수업 듣기, 작은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옛날 친구들 만나기, 건강 챙기기, 매일 산책하기,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거창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목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꽃병에 꽃도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오늘부터 아침은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남편과 오늘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아들네 집에 들러 손주들 얼굴도 보고 저녁에는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아니었지만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것이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작은 손으로 우리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장난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남편과 제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였는데 나이든 부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속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영화를 보며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많은 일들을 겪었고 앞으로도 함께 겪어나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서먹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찾은 우리의 사랑은 젊었을 때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